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분명 별일 아닌 대화였는데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그때 그 사람 표정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말을 너무 세게 했나? 웃는 타이밍이 이상했나? 혹시 나 때문에 분위기가 식은 건가? 휴대폰 화면은 꺼졌는데 머릿속 단체 채팅방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이미 끝난 장면을 혼자 수십 번 다시 돌려보면서 결국 이런 결론에 닥쳐.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결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눈치를 많이 보는 건 성격이 약해서도 아니고 유난히 예민해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에 배운 생존 방식이 아직도 혼자 열심히 당신을 지키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의 당신에게는 정말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느낌. 부탁을 거절하고 싶어도 입에서는 괜찮아요가 먼저 나오는 순간. 상대가 불편해할까 봐 내 마음은 뒤로 밀어두고 집에 와서야 뒤늦게 서운함이 몰려오는 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웃었지만 안에서는 계속 주변 공기의 온도를 재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그 눈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함께 되감아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내가 왜 이렇게 남의 표정에 민감한지, 왜 작은 침묵에도 마음이 쿵 내려앉는지, 왜 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확인하게 됐는지. 우리는 문제를 고치기 전에 먼저 그 시작점을 찾아볼 거예요. 당신을 비난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오래 버텨온 마음을 조심스럽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배경과 맥락.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려다가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먼저 살피는 경험. 단톡방에 답장을 쓰고도 이 말투가 너무 차갑나?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지웠다 썼다 반복하는 경험. 회의에서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분위기가 굳을까 봐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이는 경험.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남 눈치를 볼까? 왜 내 마음 하나 편하게 말하지 못할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눈치 보기는 단순히 성격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배운 생존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바뀌면 위험해졌던 시절, 내 의견보다 관계가 더 중요했던 시절, 사랑받기 위해 먼저 분위기를 읽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195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워스모어 칼리지로 가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는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참가자에게 선 하나를 보여주고 그 길이와 같은 선을 고르게 했습니다. 정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3명이 같은 오답을 말하자 진짜 참가자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눈에는 분명히 아닌데도 결국 다수의 의견을 따라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선의 길이를 몰라서였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더 무서웠던 건 오답이 아니라 혼자 다른 사람이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나만 이상한가? 내가 분위기를 망치나?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판단보다 먼저 올라온 거죠. 우리가 눈치를 볼 때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무엇이 맞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싫은 것도 알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관계 안에서 혼자가 될까 봐, 미움받을까 봐 그 알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1970년대 초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는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아이와 양육자의 애착을 관찰했습니다. 아이가 낯선 방에 들어가고 엄마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아이는 울다가도 엄마가 돌아오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엄마가 돌아와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몸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아이가 예민해서였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내가 올 때 누군가는 와주는지, 내가 화를 낼 때도 버려지지 않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도 안전한지. 만약 어떤 날은 받아주고 어떤 날은 차갑게 밀어냈다면 아이는 사랑을 얻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말해도 될까? 엄마 표정이 괜찮은가? 내가 조용히 있으면 더 사랑받을까? 이렇게 관계의 온도를 읽는 능력이 아주 빨리 발달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내가 자꾸 남의 눈치를 본다면 그건 어쩌면 오래전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남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문 닫는 소리, 말투의 변화, 답장이 늦어지는 시간까지 읽어내며 나를 지키려 했던 마음. 그 마음을 무조건 미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이제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도 꼭 그래야 할까?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것과 내 마음을 지우는 것은 같은 일일까? 오늘 우리는 눈치 보기를 고치자는 이야기보다 먼저 그 시작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왜 나는 남의 표정을 먼저 보게 되었는지, 왜 거절보다 미움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내 마음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해졌는지 천천히 봐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를 탓하기 위한 추적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추적이니까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던 눈치 보기가 사실은 나를 괴롭히려고 생긴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갔는데 누가 묻습니다. 뭐 먹을래? 그때 머릿속이 갑자기 바빠져요. 나는 분명히 매운 게 먹고 싶은데 누군가 매운 걸 싫어할까 봐, 누가 돈을 아까워할까 봐, 내가 괜히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무거나 괜찮아.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죠. 메뉴가 정해지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나오면 속으로 조금 서운해요. 그런데 그 서운함조차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 하나도 말 못하지? 그 순간 긴장이 밀려옵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되는 긴장.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는데 혼자 남으면 마음이 딱 굳어버리는 느낌.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메신저를 보냈는데 상대가 평소보다 답장이 늦어요. 익십은 아닌데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내가 말투를 너무 딱딱하게 했나? 아까 회의 때 내가 끼어든 게 별로였나? 혹시 나 때문에 기분 나쁜가? 그렇게 메시지 하나를 10번씩 다시 읽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면 내 심장은 또 덜컥 내려앉아요. 그런데 다음 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그냥 집안일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 예민해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 마음은 계속 귀염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화났는지,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내가 미움받을 조짐은 없는지. 마치 오래전부터 훈련된 감지기처럼요. 그리고 그 감지기는 보통 아주 어릴 때 켜집니다. 예를 들어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 얼굴이 굳어있던 날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아빠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진 날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때 어린 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른들의 피곤함인지, 경제적인 문제인지, 부부싸움의 여파인지 아이는 알 수 없어요. 대신 아이는 이렇게 배웁니다. 지금은 조용히 해야 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기분을 맞추면 안전해진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사랑받는 일이 생존처럼 느껴지니까요. 누군가의 표정이 흐려지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주 성실하게 배운 거예요. 내 마음보다 먼저 상대의 표정을 보는 법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분위기를 살피는 법을, 말하고 싶은 것을 삼키고 대신 착한 아이가 되는 법을. 문제는 그때는 나를 지켜주던 방식이 어른이 된 지금은 나를 자꾸 작게 만든다는 겁니다. 눈치를 보면 당장은 싸움을 피할 수 있어요. 미움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내 욕구가 사라집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 힘든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전은 이것입니다. 눈치 보는 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서 분위기를 책임져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화를 막아보려고, 관계가 깨지지 않게 붙잡아 보려고 아주 어린 마음으로 애써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나를 조금 다르게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눈치를 봐? 라고 다그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 표정을 무서워하게 됐을까? 내가 정말 두려운 건 상대의 기분일까? 아니면 버려질 것 같은 느낌일까? 그 질문이 시작되면 눈치 보기는 더 이상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받은 마음은 아주 조금씩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클라이맥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우리가 남 눈치를 보는 진짜 이유는 남이 무서워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자주, 너무 일찍 혼자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가 답장을 조금 늦게 하면 머리로는 바쁘겠지 생각하면서도 가슴은 이미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누가 말투를 살짝 차갑게 하면 그날 하루 전체가 무너집니다. 회의 중에 누가 한숨을 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부터 떠오르고요. 상대가 조용히 있는 것뿐인데 내 안에서는 이미 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은 나예요. 그런데 이건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 몸이 배운 방식일 수 있어요. 어린 시절 어떤 아이는 집에 들어오는 발소리만 듣고도 오늘 분위기를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큰지,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가 거친지, 엄마의 한숨이 긴지 짧은지, 아빠의 얼굴이 굳어 있는지. 그걸 빨리 읽어야 하루가 안전했으니까요. 한 내담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 눈치를 너무 봐서 제가 싫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따라가 보니 그분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온도계 같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이 없어지면 동생을 조용히 시켰고,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자기 이야기를 삼켰고, 어른들이 싸울 것 같으면 일부러 웃긴 말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내가 분위기를 맞추면 오늘 밤은 조금 덜 위험하겠구나. 그 아이는 착한 아이가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배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몸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상대의 표정이 바뀌는 순간 내 안에 오래된 아이가 먼저 뛰어나옵니다. 빨리 맞춰. 빨리 사과해. 빨리 설명해. 그래야 버림받지 않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 경보기가 너무 오래 켜져 있었던 겁니다. 눈치 보기의 핵심은 사실 배려가 아닙니다. 상대의 기분을 미리 맞추면 상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거절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양보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 것 같고, 화가 나기 전에 내가 먼저 사과하면 버림받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수록 내 삶에서 내가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가장 아픈 지점은 여기입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타인을 너무 잘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보는 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뭐가 싫지? 나는 지금 불편한가? 나는 정말 괜찮은가? 이 질문이 너무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한 질문은 늘 이것이었으니까요. 저 사람은 지금 괜찮은가? 나 때문에 화난 건가? 내가 뭘 해야 조용해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건 어떻게 하면 눈치를 안 볼까? 가 아닙니다.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안전을 확인하며 살게 되었을까? 누군가의 침묵이 나에게 벌처럼 느껴졌던 순간. 사랑받기 위해 기분을 맞춰야 했던 순간. 내 감정보다 어른의 감정이 더 급했던 순간. 거기서부터 눈치 보기는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때는 그 방식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 작은 아이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눈치를 본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때 너는 최선을 다했구나. 살아남으려고 애썼구나.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때와 다릅니다. 이제는 모든 표정을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침묵을 내 책임으로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기분이 나빠 보여도 그것이 곧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계속 지워야 한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라 내가 혼자 떠받치고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눈치 보기를 멈춘다는 건 무례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도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표정을 보기 전에 내 호흡을 먼저 느껴보는 것. 내가 지금 겁먹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 박자 쉬는 것.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도 지금 꼭 해명해야 할까? 하고 물어보는 것. 그 작은 멈춤이 오래된 생존 방식에서 나오는 첫 번째 출구입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혹시 마음 한쪽이 조금 조용해졌나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남의 표정을 살피지? 하고 스스로를 탓해왔던 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눈치 보기는 성격이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한때 나를 지키기 위해 배운 생존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빨리 알아차려야 안전했던 시간,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맞추던 습관, 사랑받기 위해 착해야 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말투와 선택 속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능력은 버려야 할 결함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할 감각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삼켰다면 잠들기 전에 딱 한 문장만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였을까? 다음 편에서는 눈치 보다가 결국 화가 쌓이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조용한 분노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댓글로 내가 가장 눈치 보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필요했다면 날줄시줄 구독하고 다음 심야 심리상담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www 멘탈헬스 AP 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